2024년 5월 29일로 회기를 마친 21대 국회는 민주화 이후 국회의 의정활동 중 가장 실망스러운 기록들을 남겼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지난 4년간 발의된 법안은 25,849건에 이르며 이는 역대 국회 중 가장 많은 발의 횟수입니다. 법안 처리 속도는 평균 1년 8개월이 걸려 역대 국회 중 가장 늦었습니다.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했지만 이처럼 법안 처리 속도가 늦어진 탓에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되어 폐기된 법안이 16,733건에 이르러 36.6%라는 역대 국회 중 가장 저조한 법안 처리율을 기록합니다. 또한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 행사도 14회에 이르러 87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의 거부권이 가장 많이 행사된 국회로 기록되었습니다. 14회라는 기록적인 법안 거부권 행사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때마다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핑계 삼아왔지만 그동안의 과정들을 지켜보면 정작 대통령은 뒤로 빠진 채 여당을 앞세워 야당과의 대립을 방조해왔기 때문입니다. 여야 합의가 의회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대통령이라도 전면에 나서서 야당의 요구를 경청하고 수용 가능한 타협점을 찾으려 노력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비난의 화살을 대통령에게만 돌릴 수도 없습니다. 국회의 주도권은 절대적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에 있으며 민주당의 당대표는 이재명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야당의 요구를 경청하고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면 절대다수 의석의 야당 당대표 또한 상대적 소수인 여당에게 그래야만 합니다. 5월 30일 22대 국회가 개원했습니다. 대통령이 바뀐 것도 여소야대의 국회 구성 성분이 달라진 것도 아니니 지금까지 이어져온 대립 양상이 해소되길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냉엄한 현실을 직시하며 원칙을 어느 때보다 되새겨야 할 시기입니다. 비난이 아닌 대화라는 존재에 대한 부정이 아닌 인정이라는 민주주의의 원칙 말입니다. 지금 이 시기 가질 수 있는 희망은 거기서부터 비롯될 거라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1일 토요일입니다. 저는 라이브TV 블랙하우 BC입니다. 네, 호구맨입니다. 네, 22대 국회가 개원을 했네요. 우원식 국회의장 참 안 붙는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되게 생소해. 네. 이게 이제 지난주가 아니지, 이번 주 30일이니까 수요일이었나요? 아니지, 목요일이지. 그러니까 5월 29일이 수요일이었지. 이제 수요일부로 이제 21대 국회가 폐회되면서 이제 또 국회에 관한 이제 많은 기록들, 이제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건 좀 이따가 좀 짚어보기로 하고, 인트로를 저도 이렇게 적어놓고 나가지고 이거를 쓴데 꽤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잘 쓴 글이다, 공을 들인 글이다, 그게 아니고, 이게 한 3문단까지 이제 국회에 이런 기록이 있었고, 그래서 네네. 대통령도 잘못했고, 이재명도 잘못하고 있다. 이 내용까지 썼단 말이지. 결론이 안 나와. 아, 네네. 할 말이 없어. 전 암울한 거야. 그렇죠. 이게 일단은 대차게 까고 봤는데 뭔가 여기서 네. 무엇을 꺼내야 되는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네네. 답이 없는 거예요, 진짜로. 이해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하나만 공허한 소리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글이 되고 말았는데.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세상이 혼탁할수록. 그렇죠. 우리라도 좀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그 정도를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사실 어느 정도로 이렇게 굴러가는, 그런 대로 잘 굴러가지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치면은, 이를테면 지금 이제 우리가 몇 주째 이야기하고 있는 당원들 간의 반목, 서로 머리채 잡고 싸운다. 그런 것들도 좀 덜 심각하게 받아들였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주변 상황이 이렇게까지 피폐하지 않았다면은.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으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라도 정신을 차려야지, 당장에 주목받지는 못하더라도, 때가 왔을 때, 때가 한 번은 올 수도, 한 번은 오기는 올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때가 왔을 때, 대안으로 정말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은, 당원 개개인이 정신 차려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네,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비판을 하는데 이제 비판의 기준을 네. 가다듬는 작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준을 가다듬으면서 공격성을 배제하라는 거는 좀 말이 좀
좀 안 맞고 비판 자체가 공격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상식적인 수준의 어떤 선을 넘지 않는 그런 것들은 정말로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국회가 그 짓을 그걸 못 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파행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고 이게 생각해보면 지금 국회가 여야 대립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를 구도를 지금 제가 인트로를 쓰면서 느낀 거는 이건 여야 대립이라기보다는 여야 대립이기도 하지만은 좀 더 엄밀하게 따져보면은 행정 권력이랑 입법 권력의 대립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사실상 그렇잖아요. 네네. 이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여야 대립이라는 건 사실 상수로 기존 정치에서 항상 특히 우리나라 의회 정치에서는 상수로 여겨졌던 것들인데 그걸 넘어가지고 입법 권력이랑 행정 권력이 지금 완전 정면 충돌해가지고 서로 주도권 잡으려고 멱살 잡고 머리채 잡고 싸우고 있다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저도 거의 100% 공감을 하는데 이게 되게 웃기는 상황이에요. 네. 왜 그러냐면은 막상 이제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보면은 그렇게 낮지가 않거든요. 지금 또 그렇죠. 이제 선거 끝나서 많이 회복이 됐죠. 저쪽. 그리고 선거 끝나기 전에도 좀 그랬고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엄청 낮은 거지. 항상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그 위를 유지해 왔었고 민주당이랑 비슷비슷하면서 서로 엎치락뒤치락하는 그렇죠. 네.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선거 결과는 사실 지지율 통으로 놓고 보기보다 지역구 구도에서의 실패, 네네. 지역구 구도에서 윤석열이 국힘이 실패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지지율 자체로 놓고 보면 비슷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총선이 끝나고도 지금 이제 그 상황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대략 뭐 30%, 그다음에 이제 여론조사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뭐 민주당이 한 1, 2% 뒤지는 그런 네, 조사들 네. 대체로 좀 있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 계속 또 이제 떨어지고 있는. 네. 그래서 20%가 깨질랑 말랑 뭐 그렇죠. 21% 뭐 25% 네. 그러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대결 양상은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행정 권력과 딱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입법 권력의 대결이란 말이에요. 네. 그 사이에 국민의힘이 거의 존재감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오늘 기사였나 뭐 며칠 전에 기사였나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 국힘 당관계자를 불러가지고 뭐 조찬인가 하면서 만찬인가 네네. 그때가 아마 군 사고 훈련소 사고 났던 그날인 것 같은데 만찬하면서 했던 얘기가 지금 입법 거부권을 계속 쓰고 있잖아요. 네. 거부권을 하나의 카드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협상 카드로 국힘 의원들한테 주문한 게. 그러니까 내가 거부할 테니까는 그거 믿고서 당당하게 뭐 협상 임하라 해서. 그렇지. 뭐 여차하면 거부해버리면 된다. 우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라고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웃기는 거죠. 참 진짜 국힘당도 웃기는 게 보면 국힘당은 대체로 그 자당 대통령한테 좀 숙이고 들어가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완벽한 대안이 없는 하는 당에. 네. 유일하게 이제 그런 어떤 구도에서 벗어났던 게 이제 박근혜가 있을 때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니까 좀 이제 그런 박근혜가 하나의 여당 속의 야당처럼 그렇게 작동하는 면이 있었죠. 네. 구도상에서. 그때 제외하면 항상 이렇게 좀 지지율 안 나온 대통령인데도 저렇게 이제 뭐 우리는 레임덕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총선 끝나고 나가지고 딱히 그런 것 같지도 않고. 이게 당 권력이 네. 이게 뭐 안 되니까 지금 뭐 걔네는 지금 비대위 상황에서 계속 한동훈이 나오냐 안 나오냐. 그렇죠. 뭐 네. 한동훈으로 되냐 안 되냐. 그렇죠, 지금 네.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고. 그렇죠. 마땅한 어떤 그 대안 권력을 제시할 만한 리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나서는 사람도 없죠. 음. 뭐 유승민이라던가 네. 어쨌든 뭐 오세훈은 이제 뭐 서울시장이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면도 있고. 네. 뭐 그러니까 목소리 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뭐 지금 이제 네. 몸살이고 있다가 대선 시즌쯤 되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때야 뭐 어쩔 수 없으니까 후보라도 되려면은 뭐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할 텐데. 뭐 원희룡도 그렇고 뭐 그렇겠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야권 상황이랑 뭐 비슷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민주당을 포함해서 이제 야권 전체로 보면은 이제 이재명 외에 달리 뭐 지금 없죠.
네, 있어도 목소리를 내는 분이 없죠. 심각한 수준이죠. 네. 이게 이제 이렇게 돼서 21대는 아무튼 끝났고 이제 22대로 넘어갔는데 지금 이제 뭐 잠깐만 뭐 요거 하나만 좀 해보고 싶었는데 22대 국회가 이제 구성이 되는데 이게 원 구성을 좀 살펴보면은 뭐 이제 여야 의석수를 제외하고 이 국회가 과연 뭐 전 국민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띠고 있느냐 이렇게 좀 의문이 네. 듭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냐? 지금 이제 전체 국회의원 300명이잖아요. 네. 그중에 60만 명이 법조인이에요. 법조인 출신이에요. 야, 20% 정도네요. 네, 판검사. 아, 판검사가 그러니까 사법고시 본 사람들 또는 그렇죠. 뭐 로스쿨 나온 사람들 네. 합쳐서 판검사, 변호사. 뭐 판검사에서 그 퇴직하고 이제 국회에 출마한 거니까 다들 변호사겠지. 네. 그러니까 한 가지 직군으로 통일하면 다 변호사 출신에서 60만 명이는 소리예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이게 무슨 뭐 법조인만 우리나라에 법조인 이렇게 많아? 전체 인구의 20%가 법조인이야? 그럴 리는 없잖아. 그렇죠. 이건 좀 말이 안 된다.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왔냐? 이거 민주당에서 이렇게 특히 초선들 변호사 출신 초선들을 대거 등용시킨 거는 이재명이죠. 예, 대장동이나 뭐 아니면은 뭐 정진상이나 김용을 변호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이 들어왔죠. 네.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뭐 정작 본인은 뭐 우리 변호사비 다 따박따박 지급했고 같이 일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결이 맞아서 출마를 권유했다 이런 식으로 뭐 얘기할 수도 있겠지. 근데 설득력이 있냐고 솔직히. 이거 만약에 이런 행태를 국힘당에서 뭐 예를 들어 윤석열 이 무슨 지금 재판 중에 있어가지고 변호인단을 한 30명 꾸렸다고 칩시다. 이 중에 한 20명이 국힘당 후보로 나왔어. 개딸들 뭐라 그럴 거야? 그 꼬라지 보면은. 또 우리가 하는 말이랑 똑같이 하겠지. 그렇지. 뭐 자리 하나 봐줬다. 네, 자리는 저 좀 변호사비 대신해가지고 공천장 줬는데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100%. 그래서 참 이 사람들이 대체 국회에 들어와서 뭘 할 수 있을까? 뭘 대표하고 무슨 입법 뭐 얼마나 민생 투쟁을 할 것이면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 참 그래서 진짜로 이번 국회도 기대할 게 없다. 이러니 뭐 글을 쭉 써가지고 봤는데 결론을 지을 수가 없는 거야. 뭐 이제 이석균 비대위원장께서 이제 목요일 날 아침에 회의하잖아요, 우리. 네네. 그때 이제 모두발을 하신 것도 보면은 그날 이제 이석균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많이 찍어가지고 비판을 했어요. 아, 그렇죠. 거부권 행사 많이 한다고. 법안을 4개를 갖다가 그냥 통으로 날려버렸으니. 마지막 날까지 날려버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총 14회가 된 거예요. 그 전까지 10개. 기사 찾아봐서 10개로 나오다가 하루 만에 14회로 돼버리더라고. 뭐 이제 그렇게 이제 이석균 비대위원장 비판을 하셨는데 이 양반도 이제 결론 내릴 게 없는 거야. 쭉 적어놓고 그래서 23대는 제발 잘해주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못하는 거야. 아, 이게 그러니까 치킨 게임이니까. 네, 답이 없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물러서거나 네. 뭐 그렇게 돼야 되는데 네. 뭐 물러설 길이 없는 사람들 다 벼랑 끝에 몰려가지고 누가 더 상대방 목을 세게 틀어줄 수 있느냐 그렇죠. 이거밖에 안 남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대화와 타협 이런 건 없고 굴복시키려고 하는 그렇습니다. 그거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 뭐 이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정치권에 기대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고, 그럼 우리라도 잘해야지 뭐. 그밖에 안 남는 거지. 결국은. 그렇죠. 네. 또 이제 종부세 이야기가 뭐 이제 지난주 저희도 이제 다뤘지만은 네. 이게 마치 그 대통령이랑 짜고 이재명이랑 둘이 말 맞춘 거 아닌가? 뭐 이제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그런 이제 발표가 이번 주에 또 발표하는 그런 발언이 대통령실에서 나왔어요. 31일 날 이제 연합뉴스랑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라고 합니다. 이거 통화를 했는데 뭐 이제 지금 이제 세금 제도에 대해서 개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 그래서 종부세 포함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데 뭐 이제 이를테면 종부세를 폐지를 하고 대신에 뭐 재산세 같은 지금 종부세가 이제 이중과세로 지적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기존의 재산세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종부세를 폐지한 대신에 뭐 재산세율을 올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뭐 그런데 이제 뭐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흐리긴 했습니다만은 이거 뭐 저희도 이제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종부세 자체가 이제 종부세도
정보세만 가지고 부동산을 잡는 이런 건 좀 사실 말이 안 맞는 얘기이긴 하고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뭐 세율을 조정을 한다든지 다른 세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조정을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종부세 폐지에 관해서는 이 야권 그러니까 뭐 민주 진보 진영을 제외하고도 야권 지지자들이 있잖아요. 야권 지지 성향의 이제 유권자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쪽 전반적으로는 매우 민심이 안 좋아요. 이거를 폐지를 하다니 미쳤냐. 그리고 이제 지금 개딸들도 보면 웃기는 게 이재명이 처음에 대선 때 슬쩍 이제 찔러보기 시작한 건데 지금 고민정한테만 계속 화살이 가가지고 쫓아내라 네. 그러고 있다고. 근데 이재명은 대체 무슨 의도로 지금 이 종부세를 폐지하고 싶어하는 건지 좀 그 의도를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정말 자기들도 이제 집 있고 건물이 좀 있으니까 돈 아깝다고 그러는 건지. 자, 이제 이렇게 뭐 지금 종부세 폐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그 4월달 기재부가 제출한 세수 현황을 보면은 지금 뭐 전년 동월 대비 세수가 많이 감소를 냈고 그리고 지금 올 상반기 세수가 13조 정도 빵꾸 났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게 이제 뭐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기업에 부과하는 법인세. 예, 법인세가 이제 대폭 감소해가지고 그런 법인세 수입이 예상보다 훨씬 감소를 해가지고 그렇다고 하는데 이건 사실 세율이 줄어든 것만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기업 활동이 위축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좀 많이 심각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지금 또 민주당은 아직도 25만 원 타령을 하고 있을 뿐더러 지금 이제 22대 국회 개헌하면서 민생법안 1호로 내놓은 게 이 지원금법이에요. 민생회복 지원금법이라고 이제 발의를 하겠다고 지금 이제 발의를 했나 31일 날 의총에서 얘기를 했다는데 발의를 했나는 모르겠다 지금. 아무튼 이제 민생 입법 1호로 이제 이거를 내놨는데 요거 좀 보면 웃깁니다. 이게 이제 당초에 29일 날 민주당 최고위에서 이제 아침에 이재명이 발언한 거 보면은 그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동안에 그 전국민 지급을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 뭐 정부나 여당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 그래서 차등 지급안을 수용하겠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어찌됐건 간에 상품권은 25만 원씩 다 나갈 텐데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을. 25만 원씩 다 주는 대신에 뭐 수입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냥 통으로 25만 원씩 주는 거고 어떤 사람은 뭐 개인이 10만 원 넣으면 15만 원어치를 국가에서 주는 식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 국민한테 25만 원어치씩 상품권을 뿌리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차등 지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가지고 뭐 나경원 등등이 이제 비판을 했는데 뭐 지원금 자체가 포퓰리즘이다. 그리고 뭐 기존에 있던 복지를 활용하면 되는데 왜 일단 포퓰리즘을 자꾸 내세우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뭐 차등 지급해도 효과 없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좀 나경원이 되게 멍청하다고 저는 저쪽 프레임이 들어가가지고 못 빠져나오고 멍청하게 지금 대응한 거라고 보거든요. 뭐 이제 저희도 그 KDA 보고서 같은 걸로 많이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 차등 지급하면은 돈 뿌린 티는 날 거예요, 사실. 차등 지급을 한다면은. 근데 이제 좀 이상한 거는 다만 이재명이 이야기하는 이 차등 지급 방식은 좀 이상하긴 한데. 이제 좀 더 정확하게 하자면은 뭐 차등 지원보다는 이제 핀세 지원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뭐 이렇게 그렇죠. 얘기할 수 있겠죠. 돈 주면 주는 대로 다 생활비랑 나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 딱 정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면은 그 돈들은 고스란히 나가는 거죠. 생활비로. 뭐 대부분 식료품비나 뭐 의료비나 그런 걸로 싹 다 지출이 돼버리는 거지 완벽하게. 네. 그런 계층들을 선별해서 주는 게 이제 가장 그 비용 대비 효과 면에서는 확실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계속 이재명은 이걸 상품권으로 줘야 되고 어떻게든 간에 개인 그 투당 25만 원씩을 어떻게든 만들어야 되는 뭔가 거기에 어떤 궁극적인 목표가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튼 29일 날. 그래서 이제 그 관련해가지고 국힘당에서도 이제 비판을 했는데 이게 엄청 웃긴 거예요. 이 네. 말 자체가 일단 정부에서 지원할까 말까를 아직 정하지를 않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마치 뭐 정부가 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수용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긴 하죠. 되게 웃기는 애예요. 참. 안이 나올 적이 없는데 네. 뭘 수용하겠다는 건지. 그랬다가 이제 30일 날 민주당에서 이제 그 비공개 의총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결의를 한 게
이 전날 이재명이 얘기했던 거하고 또 다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차등 지급을 하는데 25만 원에서 35만 원 사이로. 그러니까 전날 이재명이 얘기한 건 맥시멈 25만 원이고 근데 이제 그 자기 부담금이 이제 네. 좀 상위권 소득 상위권에 네. 있는 사람들은 자기 부담금이 좀 있는 거고 뭐 이제 그런 얘기인 건데 자기 부담금차를 제외하면 이제 맥시멈 25만 원짜리 차등 지원을 하겠다라고 이제 차등 지원을 수용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음 날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내놓은 그 이 민생 법안 1호 이 민생 회복 지원금 법안에 따르면은 맥시멈이 35만 원이야. 미니멈이 25만 원이고. 이렇게 이제 법안을 내놓으니까 의총에 있던 그 민주당 의원들도 이제 일부는 이게 뭐냐 전날 얘기했던 거 다른데 이게 뭐지? 왜 갑자기 예산이 더 뛰었지? 이렇게 이런 반응들을 보였다고 합니다. 아니 그리고 이거 이게 그 총선 이후였나 총선 직전이었나 이재명이 뭐 법률의 처분적 권한을 사용을 해가지고 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예산은 뭐 추경 같은 거를 이제 해야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써야 되는 거니까 추경을 이제 편성을 해야 되는데 네. 근데 지금 이거 민주당에서는 그거를 법안으로서 자기네들이 밀어붙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산 권한 이거 거의 월권이 되는 위헌적 요소가 필히 들어가거든요. 네. 이거를 그대로 밀어붙이네. 그러니까 이제 앞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정부랑 지금 이제 입법부가 그 권력 투쟁을 벌이고 있고 이제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이 법안의 성격 자체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정부의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어떤 그 예산 집행권을 국회가 뭐 침범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건 말이 이제 뭐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사실. 이게 22대 국회 1호 법안이라니. 네. 더구나 지금 이제 당초 의원총회를 통해서 당론이라니. 그리고 당초 얘기했던 그 13조보다 돈을 더 많이 지출이 더 커지게 된 거지. 지금 25만 원에서 35만 원 그렇죠. 그러니까. 네. 참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또 말을 또 딴소리를 하나? 굉장히 심각하네요. 네. 이 참 이러니까 진짜 희망이 없어. 뭘 어떻게 좀 뭔가 좀 그래도 뭔가 하나 정도는 뭐 바로 이렇게 똑바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와 진짜 국회에서 폭파시키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드는데. 거기다가 지금 또 보면은 뭐 저출산 대책이라고 네. 근래에 나온 기사들 보면 되게 한심한 소리들이 계속 나오는데 어저께인가는 서울의회에서 이제 서울시의원 하나가 이제 주최한 행사인데 성동구였나 거기가 뭐 아무튼 그 저출산 대책이랍시고 저출산 극복 댄스를 만들었어. 댄스. 케겔 운동 중심으로 하는 댄스를 만들어가지고 단체로 그거 추는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 이게 단지 고개 숙인 남성들 때문에 출산율이 안 늘어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또 이제 오늘 그 보면은 이제 정부에서 이제 저출산 대책 그 위원회를 이제 조세 연구원에 이름을 냈거든요. 네. 그랬더니 거기서 지금 이제 하나 대안이라고 이제 내놓은 게 그 여학생들 입학 연령을 한 살 낮추면은 빨리 졸업하게? 예, 그러면은 결혼을 할 것이다. 더 많이 사귀고 더 많이 결혼을 할 것이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조세재정연구원의 예. 연구 발표라고요? 예. 환장하겠다니까. 이게 지금 뭐 저출산이 사람들이 성관계를 안 해서 저출산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일단. 그렇지 않아요? 나는 요즘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보다 성관계를 적게 한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 그럴 건데. 뭐 관련 여러 산업들은 많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지. 근데 저출산 대책이랍시고 무슨 케겔 운동이나 하자 그렇고. 저는 이제 그 뭐 다른 어디 몇 분들이 지인들이 있는 책방에서 얘기를 했지만은 저출산 대책은 투 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이제 저출산을 어떻게 이제 좀 더 이제 그 저출산을 완화시킨다 혹은 이제 저출산을 다시 이제 좀 정상적인 출산율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그쪽으로 이제
유도하는 정책도 필요하고 다른 트랙 하나는 저출산 자체를 현실로 받아들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저는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은 우리나라 저출산 추이를 보면은 그러니까 출산 추이를 보면은 그 경제 성장률이랑 거의 같은 그 곡선으로 가거든요. 그 이제 항상 이제 한창 그 고속 성장 시기 때문에도 그때는 산하 제한을 냈잖아. 그렇죠, 그렇죠. 뭐 둘 만나 잘 기르자 뭐 그런 소리 하고. 네네. 저희 집도 3명 낳았는데 좀 뭐 저거 그 당시로는 평균보다는 조금 많았을 거야. 3명 낳는 것도. 근데도 보면은 다산인 집안도 굉장히 많았고. 뭐 이제 그때만 해도 근데 그러면은 그때 애 키우기 여건이 지금보다 나았냐면 절대 그건 아니거든. 그렇죠. 근데 이제 다만 그 경제 수준이 향상되면서 어떤 육아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이제 제반 그 요구 사항도 점점 많아지고 그리고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특히 이제 교육비 상승 분 같은 것도 굉장히 크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애를 키우기 이제 어려워진 면이 있는데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성장률이랑 그 출산율은 거의 비슷하게 가는 것 같다. 그런데 그러면은 뭐 다른 지금 이제 우리나라 첫 성장률이 거의 정체기에 접어든 그런 시기가 됐잖아요. 또 그럼 다른 선진국들이랑 비교했을 때 왜 우리나라 출산율이 유독 떨어지느냐? 저는 이제 이건 그냥 제 내피셜입니다. 그냥 그래프 보고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너무 급속하게 고속 성장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고속 성장에 대한 여파가 너무 크다. 함부로 훅 치고 올라가 버리니까 거기서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지. 뭐 이제 뭐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우리 성장률이 다시 막 옛날처럼 고속 성장으로 이제 그렇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출산율이 뭐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제 떨어지는 와중에 안정화가 된다고 해도 옛날처럼 회복되지는 못할 거란 말이야. 그럼 저출산을 어느 정도 디폴트로 잡고 이럴 때 어떻게 미래를 대비해야 되냐 얘기에 관한 정책도 준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 저출산 대책이라고 나오는 게 보면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한심한 소리들이 많고 사람들이 성관계를 안 가져서 애를 많이 안 낳는 것처럼 뭐 그렇게 이제 바라보는 관점들이 있고 뭐 아니면 이제 출산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들 그런 것들로 이제 좀 출산율을 올리려고 하는 그런 정책들이 있는데 혜택들을 올리려고 하는 정책들은 저는 계속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게 어쩌면은 출산율을 끌어올리지는 못해도 지금 떨어지는 추이를 완화시키는 효과는 주고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모멘텀을 반전시킬 수는 있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저출산 대책으로 나오는 여러 지원 정책들을 축소하자 이런 거는 좀 제가 보기에는 많이 위험해 보이고 다만 뭐 케겔 운동 같은 거 있던 거 하지 말고 여자애들 1년 일찍 학교 보내면 결혼 많이 한다 그런 개소리 집어치우고 왜 여자만 그래? 그게 뭐 차라리 남자들 일찍 보내던가. 아니 뭐 남녀 나이 차이 나서 뭐 그런 거 아닐까? 뭐 1살 차이 2살 차이 웃기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제 비슷한 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남자 여자 모두 좀 더 학교를 일찍 들어가게 하는 그런 논의는 네네. 아이디어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생산활동 기간을 늘리는 거지. 빨리 졸업하고 빨리 취업해서 더 오래 일하게. 그 문제가 아닐 거야, 근데. 이제 그런 논의는 있었는데 이제 뭐 거기서 착안을 했는지는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어떻게 여자만 똑 떼가지고 1년 빨리 미친 어떤 놈인지 아무튼 이제 그런 정책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아이디어를 내는 건 결국 다 보면 이건 성관계 횟수의 문제다 뭐 성관계 기회의 문제다 뭐 그런 식으로만 보고 있는 거야 저출산을. 아니 노동 시간을 줄이자는 얘기는 안 해? 그러게 노동 시간 줄이는 게 차라리 더 합리적이지. 어떻게 그렇죠. 보면. 노는 시간이 많아져야지. 그래서 이제 잡쉐어링 어떤 그런 개념으로 이제 뭐 지금 일자리 한 개를 쪼개가지고 1.5인분 정도로 만드는 노동 시간을 줄여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게 한다. 이런 것들은 뭐 대안이 될 수도 있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아무튼 이제 그래서 출산 정책이 참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분야들을 우리 당에서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사실 그 그러니까 저출산을 디폴트로 보고 거기에 맞춰서 미래를 어떻게 지금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것도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인데 분명히
이 분야를 지금 기존 정치권에서는 건드리고 있지 않은 것 같거든. 그러면 우리 당이 치고 들어갈 수 있는 블루오션 아닐까? 이런 공간들이 생각을 네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당 논평이나 모두 발언들을 이제 매일 올라오면 당 홈페이지 들어가서 쭉 읽어보는데 뭐 논조 자체가 틀렸다 뭐 그렇게 비판할 만한 부분들은 별로 없는데 다만 우리도 어찌됐건 간에 공당이고 또 이제 수권을 목표로 하는 정당이잖아요. 길게 보면은. 그러면 항상 비판으로 끝날 게 아니라 비판과 더불어 가지고 원인 분석이랑 그다음에 어떤 대안까지 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목소리들이 당에서 계속 나와야 된다. 근데 이제 그런 점들이 많이 아쉽다. 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네, 싶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더 해야 되는 네.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네. 네. 좀 더 다들 치열해질 필요가 있지 않나 네,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꼭 우리 당이 잘 돼야 된다는 면도 있지만 나라가 국가가 위험하니까. 그렇죠. 국가가 위험하죠. 그리고 네.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가 대안이 되겠다라고 나온 마당에 우리까지 뭐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래서는 안 되잖아.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짧은 소식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 네. 저희를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들 소개해드리고 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후원 계좌를 통해서 엑스친 S님, 귀여운 감자님, 민영화 오해한 판깨라님, 웰컴퓨터님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공입니다. 웰컴퓨터입니다.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323번 길의 6, 사하역 2번 출구 앞에 있습니다. 070-8742-9595, 051-271-0066, 010-8691-0079번입니다. 트위터에서 웰컴퓨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에서 웰컴퓨터 AIRSEE 숫자 12, 그 다음에 웰컴퓨터 0079로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오랜 조립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견적을 구성해 드립니다. 가성비 좋은 사무용부터 게이밍, 딥러닝용 같은 최고 사양의 PC까지 조립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나와 최저가 가격으로 만나보는 웰컴퓨터 견적을 지금 확인해 보세요. 전국 어디서든 AS가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 배송에 사용하는 웰컴퓨터의 배송 박스를 미리 보내드립니다. 문제가 생긴 컴퓨터를 안전 배송 박스에 넣고 웰컴퓨터로 보내주시면 웰컴퓨터의 서비스를 전국 어디에서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웰컴퓨터 채널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사은품도 별도로 챙겨드리니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웰컴퓨터 이제 AS 후기가 올라온 걸 봤는데 네네. 상당히 이제 AS도 꼼꼼하게 해주시더라고. 이렇게 요즘은 PC가 점점 좀 특히 이제 쿨링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어떤 파트로 자리를 잡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쿨러가 이제 순행식 쿨러도 이제 점점 보편화되고 그런 추세라 가지고 팬도 많아지고 PC에. 그래서 그렇죠. 이제 좀 기계적인 부분이 많이 커졌는데 뭐 과거 쿨링팬 같으면 뭐 쿨링팬 한두 개 쓰면 그냥 이렇게 풀어내는 걸로 더스트 리무버 같은 걸로 집에서 풀어내고 하면 됐지만은 지금은 이제 그러기에는 좀 더 많이 PC가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PC들 AS 해주신 이제 리뷰글 하나를 봤는데 확실히 잘하시더라고 역시나. 그래서 이제 AS도 그런 부산 사시는 분 아니더라도 타 지방 분들도 이런 식으로 이제 요청하시면 이제 박스를 보내주니까 거기 담아가지고 이제 보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6월 이벤트를 합니다. 웰컴퓨터에서. 네, 6월 이벤트. 네, 이번 달도 이제 좀 제법 푸짐합니다. 이번 달에 하는 거는 6월 한 달간 PC 본체 100만 원 이상 사양의 이제 PC 본체를 구매를 하시면은 10만 4천 원 상당의 이제 앱코 3종 세트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앱코에서 나온 화이트 스피커랑 그다음에 이제 게이밍 블랙 마우스, 요건 저도 쓰고 있는 거거든요. 컴퓨터에서 보내주셔가지고 좋습니다, 요거. 그리고 이제 앱코 기계식 블랙 키보드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3종 합치면 최저가로 하면 한 10만 원, 6천 원 그 정도 나와요. 요 구성이 이제 10대. 네네네. 선착순 10분에게 이제 요거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벌이고 있으니까 혹시 이제 컴퓨터 장만해야 되겠다 싶으신 분들은 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달품은 농장입니다. 트위터 달품은 농장 DALPUMEUN, 인스타그램 달품은 농장 농사짓는 문파 DALPUM 숫자 1입니다. 진한 풍미와 영양이 살아있는 청란, 청개육부터 친환경 우렁이쌀, 그리고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서리태콩, 찰, 옥수수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품은 농장에서 건강한 우리 농산물로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슬슬 청개육이 생각나는 계절이 삼계탕의 시즌이 돌아오기 때문에 네네. 그 집에서 한 번씩 해 드셨죠? 제가 2번 해봤죠. 네. 삼계탕까지 하면 요리 뭐끔 하는 건데.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저 예전에 자취할 때 누가 안 그래도 생닭 보내줘가지고 네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막 구웠거든. 그 통째로? 제가 그때 옥탑방에 살 때라 가지고 그 앞에다가 이제 그 어디 동네에서 그 고추장 깡통 하나 주워 와가지고 네네. 걷다가 이제 막 그 수치랑 나무 집어넣고 해가지고 불 펴가지고 구웠는데 그 저기 트럭에서 파는 이렇게 전기구이나 이렇게 그 수프 장작구이 있잖아요. 네네. 그 생각하고 구웠는데 껍데기만 다 타고. 아 이거 초벌로 3건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그때 알았지. 네, 그때는 요령이 좀 부족하셨던 그렇죠. 거죠. 요리에 대한 센스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하면 될 줄 알고. 네, 그래서 자 달품 농장 소개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라만까까입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라만까까를 검색해주세요. 머랭 쿠키, 오란땅, 마들렌, 곡물 쿠키, 구운 찰떡, 호두강정, 에그타르트까지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에 이제 원래 식빵을 출시하실 거라 했는데 지금 이제 이 라만까까 사장님이 지역 상인회 축제가 곧 있을 예정인데 네네. 요거 준비로 좀 바쁘셨다고 하더라고. 그 높은 직책을 맡고 계시지 않았던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상인회에서 이제 상당히 좀 콧방귀 끼시는 뭐 이렇게 지역 그 정치 세력과도 유착되어 있는 유착. 참고로 이제 이 지역 그 전 국회의원이 그 경기도당 위원장이었던 지금 이제 감옥간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이름 뭐였지? 그 임무식이 아니었나? 임종성이었던 그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지역 축제 때문에 준비 때문에 좀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시느라 바빠가지고 식빵을 못 만드셨는데 네. 다음 주에는 꼭 출시를 하겠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해놔야 자기가 일을 할 수 자기가 이제 힘들어도 어떻게든 말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말을 지키려고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말을 뱉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다음 주 중에는 식빵이 나올 수 있다. 네네. 참고들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본 내용으로 들어가 보죠.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인터넷에서 21대 국회 얘기를 좀 해봤는데 이거 말고도 이제 좀 뭐 21대 국회가 끝난 마당에 뭐 좀 다른 한 번쯤 이제 좀 이건 반은 재미로 짚는 거기도 하지 어떻게 보면은. 네네. 뭐 그 스포츠 경기 어떤 스탯 짚어보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 수 있죠. 네네. 그래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게 기사가 있었습니다. 네. 네, 이게 2022년에 보도가 됐던 거고요. 연합뉴스에서 기획 기사를 이제 총 3편으로 이제 나눠서 네네. 보도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의원 입법 홍수라는 네. 제목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법률안이 이제 각 그 14대부터 몇 건이나 발의가 됐는지 네네. 이거를 보면은 14대 때 이제 1990년 초반이죠. 92년부터 96년까지 네. 이때 총 1000건이 안 됩니다. 김영삼 시절이네. 네네. 902건. 야. 이때는 의원 발의가 정말 적어요. 네. 321건밖에 없고 정부에서 발의한 게 이제 581건. 그러니까 거의 이제 정부에서 발의하는 게 대부분이었던 네네. 거죠. 그러니까 막상 이때는 입법부로서 좀 체면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다가 이제 15대부터 이제 분위기가 바뀝니다. 네. 이제 의원 발의가 대폭 늘어나가지고 네. 1000건이 넘기고 따라서 법률안 총 발의된 개수도 14대에 비해서 거의 2배가 됩니다. 네. 그래서 1951건. 네. 그래서 이런 추세가 이제 15대부터 쭉 이어지면서 발의되는 법률 발의 수가 쭉쭉쭉쭉 늘어납니다. 네. 그래서 15대에서는 1951건이고 그게 16대를 거쳐서 17대에는 7,489건, 네. 거의 7,500건 가까이. 계속 2배씩 이렇게 늘은 느낌이네. 네네. 그러니까 2번 지나서. 네. 그다음에 18대는 거의 뭐 이때 또 더블이 됩니다. 17대에 더블 가까이 돼요. 네. 그래서 13,900
13건. 18대 때가 참여정부 때 아니었나요? 18대는 이제 이명박 정부 시작입니다. 2008년부터 2012년. 네네. 그 다음에 이제 19대 때는 이제 17,822건. 네. 네, 이렇게 되고, 이제 약간 이제 기울기는 조금 줄어들지만, 네. 뭐 거의 이제 한 7천여 건 정도씩 늘어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20대 때도 24,141건. 네. 이렇게 발의가 됐고요. 네. 정부 발의는 한 1,000건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17대부터 이제 정부 발의 법안이 1,100건을 처음 넘어서게 되는데요. 네네. 네, 이 상태가 거의 유지가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의원 입법 발의가 엄청나게 이제 늘어난 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 기사에 의하면은 이제 21대 전반기에 이미 15,322건의 네. 발의가 됐다고 하고 네네. 이게 이제 아까 마지막에 우리 26,000 인트로 하면은 26,000건 조금 더 되죠. 26,000건. 네. 그러니까 20대에 비해서 뭐 많이 늘지는 않았는데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네. 근데 이제 전반기 때 상당히 많은 법안이 발의가 됐었다. 전반기 때 거의 한 16,000건 네. 정도가 이제 발의됐다는 거죠. 이게 이런 트렌드가 자리 잡히는 게 뭐냐면은 1990년대 들어와가지고 시민 단체나 네, 이제 네. 언론들에서 네. 법률안 발의 실적을 토대로 해가지고 의원들을 평가를 그렇죠. 하기 시작을 그렇죠. 합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이제 입법 보니까 법안 많이 발의하는 애들이 그렇죠. 일을 열심히 하는 네. 의원 아니냐. 그 뭐 매니페스토 협회 이런 것도 생기고 네네. 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의정활동 이제 감시 기구 같은 것들이 이제 시민단체들이 생기면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정량적인 네. 기준을 이제 발의 실적을 가지고 하기 시작한 그때 이후로 이제 의원들 발의가 늘어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2008년 근데 이것 따라서 이제 문제도 좀 생기는데 2008년 말에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뢰를 받아서 네.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제 작성을 한 연구 보고서가 있는데요. 의원 입법의 절차적 합리화 방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원 입법이 늘어나면서 생긴 약간의 꼼수라던가 네, 그 입법에서의 부정적인 영향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크게 5가지로 했는데 국민 관심도가 높은 사안과 관련한 유사 법안을 막 중복 제출. 그렇습니다. 네, 이슈가 이제 잡히면 막 이 네, 의원 네. 저 의원 막 전부 막 법안을 막 네, 조항 한 개씩 한두 개씩 살짝 디테일이 네네. 살짝 틀린 법안들 그렇죠. 거의 같은 취지의 법안들이 저도 이제 국회 그 입법 내역 그 DB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가끔 이제 검색 하나 쳐보면은 무슨 법률 그래가지고 주로 똑같은 것들이 주르륵 나와요. 네, 주르륵 네. 나오죠. 네. 그게 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발의를 한 것들이라는 거죠. 그건 사실 뭐 그걸 발의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말 맞춰가지고 서로 합의 보고 그냥 법안 하나로 만들어서 내는 게 또 타당하거든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소모적인 맞습니다. 그런 일이죠 사실. 그러니까 최소한 이제 당 하나에 하나씩 예, 뭐 하다못해 뭐 예. 그렇게라도 하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데 뭐 그냥 한 당에서만 해도 뭐 이렇게 여러 개가 네. 올라오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 중복 제출의 문제. 네. 그 다음에 공동 발의 제도를 이용한 법안 제출. 그러니까 야, 내 이름도 좀 하나 실어줘. 그렇죠. 그렇죠. 예. 대표 발의자에 이제 공동 네. 발의자에. 보통 한 10명씩 그렇게 낑겨가지고 주르륵 붙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잡한 정부 입법 절차를 회피하고 하려고 정부 제출 법안을 이제 의원 명의로 발의하는 차명 입법. 그러니까 정부에서 직접 발의를 네. 하기가 좀 귀찮을 때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정부 입법이랑 절차가 다르니까 의원 입법이. 네네. 그래서 의원한테 이렇게 좀 발의 네. 좀 해주시오. 네. 이렇게 부탁해가지고 의원이 대신 발의를 하는 차명 입법. 그 다음에 이제 집행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은 한마디로 그냥 질러놓고 보는 거지. 예, 예. 예. 그냥 뭐 확 질러버리고 그런 법안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네. 찾아보면은. 그다음에 이제 제출될 때부터 위헌 소지를 가지고 있는 법안. 이거 네. 뭐 방금 설명드린 거랑 좀 비슷한 법안이 따져보지도 아닐까 않고 네. 일단 질러보는 거. 뭐 그 이제 당장 기억나는 게 대표적인 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정청래가 발의했던 그 집시법 개정안 그래가지고 그 대통령 사저 근처에서 이제 시위할 때 네. 시위자들 통제를 하겠답시고 뭐
그 반경을 더 넓게 잡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것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유언 소지가 있거든. 어떤 뭐 그 아무튼 자유권 침해, 네네. 시민 자유권 침해 요소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당시에도 이제 그때 제가 비판했을 때도 그게 아니라 그냥 헤이트 스피치 금지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 그쪽이 더 타당하다. 평산마을 상황에 맞춰가지고 그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거기서 200m인가 반경을 하면 걔네들을 소리 안 들리는 도로 저쪽 바깥까지 밀어낼 수 있다. 정청래는 이제 그런 식으로 머리 굴려가지고 그 법안을 제출한 것 같은데 그래 버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저 그 당시에도 얘기했지만은 이를테면 광화문에서 집회를 한다. 대사관 바로 옆이잖아 거기. 미국 대사관. 그럼 미국 대사관에서 항의하면 집회 못해 거기서. 그렇죠. 그런 식으로 전혀 다르게 이제 그 법안이 해석돼가지고 이용될 소지가 다분한 법인데 그거를 무슨 평산마을 집회 그 시위 그 파리피플 애들 그 숙골 파리피플 애들 몰려드는 거 맞겠답시고 그런 법안을 던진다는 거는 그 법안 정청래도 그 법안 통과될 가능성 별로 없다는 거 알지. 근데 이제 그냥 자기 면세우려고 그냥 법안을 숟가락 얹으려고. 그렇죠. 면세우려고 그냥 그 말대도 않는 그 급조한 조잡한 그런 법안 던진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식의 입법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정량평가를 하니까. 네네. 박주민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법 엄청 통과시켰어. 그래서 맨날 자기가 법안 뭐 통과 뭐 법안 발의 발의 1이다 뭐 그런 소리 하잖아. 박주발이. 네. 자, 여기 대해서 이제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전학성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발의안이 불필요하게 많아지면은 심의 토론할 안건이 늘어나니까 그렇죠. 의회 운영 자체가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 사실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제 21대 총 발의된 법안이 25,849건이야. 이거 25,800 좀 이게 좀 감이 안 오잖아요, 사실. 이걸 네. 이 상임위가 17개라고 하지만 17개 상임위가 쪼개져서 이제 뭐 그 법안 토론을 하겠지만은 이거 다 소화하려면 장난 아니에요, 진짜로. 무의미한 법안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중복 법안 굉장히 많을 거라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관련해 가지고 보면은 그 국회에서 이제 국회법 개정한 것 중에 20년 12월에 개정한 이제 국회법 하나가 있거든요. 일하는 국회법이라고 개정한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21년 이제 법안이 발의되는 21년 3월부터 상임위별로 전체 회의는 매달 2회 이상, 법안 소위는 매달 이제 3회 이상 무조건 개최하도록. 네. 이걸 이제 국회법에 못을 박았는데 못을 박아놓고 실제로 21대 국회가 그렇게 돌아갔냐? 아니야. 이거 요건 충족시키는 상임위가 없어. 근데 이제 굳이 좀 이제 길게 해석하면은 한두 개 상임위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상임위가 법사위예요, 법사위. 법사위는 뭐 사실상의 모든 법안이 다 흘러 들어오는. 그렇죠. 25,000, 그러니까 거의 26,000건에 달하는 법안을 심사를 하고 심의를 해가지고 올리든지 커트를 시키든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 참 문제예요. 이것도 사실 국회가 지금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도 이 정경평가 때문에 너무 좀 노동력이 낭비되는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 비효율적으로 좀 국회가 흘러가고 있다. 그런 면은 분명히 있죠. 네. 그게 그러면서 이제 보좌관들도 뭐 죽어나고.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심도 있게 따져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법안을. 네. 근데 검토 부족이 되는 경우들도 생기고 막 그러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앞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엉성하고 조악한 법안들이 많이 이제 발의가 되고 있죠. 네. 그래서 이 발의안을 이제 그러니까 가결률이 얼마나 되냐 이렇게 여러 언론에서 따져봤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일단은 이제 이런 가결되는 스타일을 보면은 법안이 이제 발의가 되고 여러 법안들이 발의가 되면 이제 비슷한 법안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이게 뭐 상임위 단계에서 이제 걸러지기도 하고 이게 좀 약간 이렇게 모입니다. 네. 이렇게 약간 이제 절충을 해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수정안이 만들어지기 경우가 제법 많죠. 네. 그래서 수정안을 통해서 가결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잘 만들었으면 뭐 원한 그대로 그쵸. 가결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건데요. 이 수많은 중복 법안들 이것들이 이제 나중에는 결국 싸그리 폐기가 되는데 네. 이게 이제 대안이 반영돼서 폐기되는 거다. 네. 그러니까 따로 수정안이 아예 딱 만들어지면서 이제 필요 없는 애들은 쫙 네. 떨궈져 나가면서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폐기되는 법안 이게 이제 대안 반영 폐기 법안이라고 하는데 네. 네. 이거를 이제 과연 이 가결 그러니까 얘네들도 뭔가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이제 법안이 하나로 딱 모이는데 네, 네. 역할을 과연 했냐 네. 했다고 바라보면은 얘네들도 이제 통과된 법안 네. 가결률에다가 포함을 시킬 수도 있기는 하거든요. 비슷한 시기에 이제 같은 취지의 법안이 네네네. 나왔기 때문에 네, 거기서 이제 디테일만 달랐을 네, 뿐이다. 네, 네, 네. 이제 그런 관점도 있고, 무슨 이거 근데 이게 그냥 단지 의미 없는 중복 법안에 불과하다. 그러면 이것까지도 사실 빼는 게 맞고 그런 네, 건데, 네. 뭐 하여튼 근데 진짜 이게 대부분입니다. 이게 폐기되는 물론 자녀 법안, 그러니까 상임위까지 가지 못하고 네. 아예 이제 폐기되는 임기 계류돼 있다가 그냥 이제 폐기돼 버리는 그게 법안. 더 많고요. 지금 이제 21대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26,000건 정도 되는 법안 중에 네. 16,000건 이상이 그렇게 이제 계류됐다가 네. 폐기됐어요. 그렇죠. 뭐 제가 통계 계산을 해보면은 네. 뭐 21대 국회는 약 30% 정도가 네. 그나마도 이 대안 반영 폐기 법안까지 다 네. 쳤을 때 네. 30%고 그 대안 반영을 빼면은 진짜로 형편없어지죠. 이게 아니구나 6% 예, 6% 정도 되네요. 아유. 그러니까 왜냐면 이 대안 반영 폐기 법안이라는 게 21대 5,600건이에요. 네. 5,670건. 네. 23,000 중에. 네. 그러니까 16,500건 정도는 그냥 폐기. 그다음에 5,000 한 700건 되는 얘네들이 네. 있으면은 이거 만약에 무의미하다고 만약에 같이 합치면은 네. 23,000건 의원들이 이제 발의한 23,500건 중에 한 21,000건이 그렇죠. 무의미하게 이렇게 사라진 거야. 그게 사실 근데 맞는 거기도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입법 발의 건수가 10,000건 넘어갔을 때부터는 굉장히 허수가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사실 그런 식으로 늘 수가 없잖아. 네네. 아무리 사회가 고도화돼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어떤 미세한 법률 조정들이 필요하다고 해도 그런 식으로까지 기하급수라고 말할 수준으로 늘어버렸는데 이거는 좀 허수가 굉장히 많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는 막 한동안 막 안 되다가 갑자기 이제 오랜만에 날 잡혀가지고 본회의 하면 막 100몇 건이 막 우르르 네. 통과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 하루에 통과시킨 것도 그건 날치기지 거의 그냥 제대로 그렇죠. 평가도 못하고 휙휙 참법만 그냥 결정하는 그런 수준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연합뉴스에서 이제 중복 발의가 어떤 식으로 많이 이루어지느냐 이제 보면은 이제 아까 한번 살짝 얘기 나왔지만 뭐 단어 하나, 네. 뭐 표현 하나 이렇게 살짝 바꿔가지고, 그쵸.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개정안을 네. 발의하는 경우들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급조 법안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뭐 여론이 이렇게 확 그렇죠. 떠올라서 이슈가 발생하면은 몇몇 의원들은 보좌관들 막 이렇게 채찍질 해가지고 빨리 뚝딱 하나 뭐 만들어 오라고 포퓰리즘적인 그런 바람들이 꽤 있죠. 예, 그러면은 이제 이 능력 있는 보좌관들은 예. 막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입법청가 어디 이렇게 가가지고 네. 이거 좀 검토 빨리 좀 해달라고 막 네. 사정해가지고 네. 절차를 어쨌든 막 빨리빨리 줄여가지고 네. 막 발의를 한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뭐 그냥 막 날림으로 법안 하나 네. 예, 보좌관들이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는 심지어 이제 검토 부족 아주 그냥 설익은 법안이 통과되는 일도 네. 있는데요. 2020년 5월에 이 법안이 있었다고 해요. 도로교통법 개정안인데 이게 그 전동 킥보드 이런 거 좀 네. 타고 다니게 많이들 타게 하려고 활성화를 하려고 네.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됐냐면은 만 13세 이상이면은 도로에 막 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다니게 이걸 할 수 있는 이런 법으로 상태로 통과를 시켜버린 거예요. 네.
근데 이때 근데 안 그래도 전동 킥보드 사용자들이 늘어나면서 사실 좀 사고도 그렇죠. 안전사고가 많이 동시에 늘었죠. 많이 늘어나던 때였는데 이 연령 제한을 네. 만 13세면은 이제 중학생부터 이제 타고 다닌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근데 중학생들이 도로교통법 이런 거를 어떻게 알아? 거의 모를 거란 그렇죠. 말이죠. 그 뭐 킥보드 면허 시험 따라 보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다고.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면허가 있죠. 그렇죠. 예, 면허가 있고 뭐 이제 경우에 따라서 운전 면허가 있는 사람은 뭐 한 120cc인가? 뭐 네네. 여기까지 이것까지는 그냥 네. 별도의 오토바이 면허 없이도 네. 이제 몰 수가 있는데 중학생 이것도 아니란 말이지. 네. 오토바이도 아닌데 사실 오토바이 못지않게 전동 킥보드도 꽤 위험하거든요. 그렇죠. 예, 속도가 제법 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는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시행령이 채 나오기도 전에 국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또 개정안을 재개정안을 두 번 일하는구만. 네. 그런데 이제 잠깐 이 짧은 한 2, 3개월 정도 텀이 생길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죠. 예. 이게 이 잠깐 기간 동안 아까 말씀드린 그 말도 안 되는 네. 법이 어쨌든 잠시 네.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뭐 그 학생들이 어린 학생들이 킥보드 타다가 사고가 났다든지 뭐 네.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국회가 뭐 법안이 이제 뭐 동물국회다 식물국회다 뭐 이런 말도 하는데 통과되는 법안 자체도 위험하기도 할 수 있다. 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뭐 매니페스토 협회 같은 데서 정량 평가를 앞시고 이 발의 법안 가지고 평가하는 거는 이거는 이 발의 법안 가지고 평가하는 것 자체가 어떤 국회의 이런 얄팍한 네. 혹은 이제 그 포퓰리즘에 영합하는 이런 풍조를 더 부추긴 면이 있다. 분명히.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평가 방법을 바꿔야 되는 거지. 사실 또 매니페스토 협회가 그것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라던가 아니면 네. 이제 각 지자체장 지자체들, 예, 그것도 평가도 하죠. 그 이제 공약 평가 하잖아요. 네, 네. 상당히 기계적입니다. 기계적인데 그것도 뭐 저기 좀 뒷돈 매겨 가지고 아니 검증을 아니 그러니까는 뒷돈까지 받을 필요도 없이 그 방식이 얼마나 구식이냐면은 네. 너네 이런 공약이 냈으니까 이 네. 공약에 대한 진행 상황을 우리한테 알려라. 예. 그러면 그냥 걔네들 이렇게 보내요. 아, 하기야. 지금 어느 정도 뭐 예산을 얼마 마련을 했고 뭐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뭐 그래서 진행된 상태를 보낸단 말입니다. 그냥 그거 쫙 긁어 모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검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네. 검증을 하느냐 안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매니페스토 협회가 지금 국회에 그 의원회 가니까 거기에 사무실이 있거든요. 네. 이 사람들 상당히 꽃방귀 키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들어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평가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아직도 그 거의 효과가 없다시피 한 네. 평가 방법을 가지고 계속 그렇습니다. 평가를 하고 네. 있다는 게 이게 상당히 이거 문제가 문제- 심각합니다. 문제 심각하죠. 네. 이것 때문에 계속 정치의 수준이 떨어진다고 하면은 이건 사실 그 방법을 제고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막연하게 드는 생각은 발의 법안 가지고 평가를 할 게 아니라 통과된 개수 가지고 평가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차라리 통과 개수를 가지고도 하던가. 음. 그러니까 같이 넣고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발의도 했는데 그 중에서 뭐 얼만큼 통과가 됐고 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정성적인 평가까지도 해야죠. 이 그렇죠. 법안이 어떤 네. 의미가 있는지. 네. 네. 실제로 21대 국회에서 그런 법안을 통과를 시키려고 했는데 이것도 통과가 아직 그러니까 폐기가 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입법 영향 조사 평가 뭐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뭐 이제 근거를 만들려고 그래서 했는데 뭐 관련 기관 같은 걸 만든다든지. 네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21대 이런 기사를 보고 나니까 22대 갑자기 하려고 그러면 몰아서 하려고 그러면 힘들거든. 그러니까 22대 국회에서는 한번 이렇게 정기적으로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좀 법안 올라오는 것도 좀 보고. 그건 지금 이제 박병석 대표가 그렇죠.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제 그 본격적인 입법 평론으로 네. 가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잘 하시겠죠. 원래 그쪽 일을 하셨던 분이니까. 뭐 보좌관도 하시고. 괜히 우리가 한 달에 걸쳐가지고 어설프게 한 달에 걸칠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모색거에 대한 다음 시즌을 많이들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쪽 분야에 관심이 네. 생기셨다면은. 야, 그런데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아까 민생
회복지원 민생법안 1호 법안이라고 네. 민생회복지원금. 그러니까 진짜 화가 납니다. 네. 그리고 개혁법안 1호가 그 저기 최상병 특검법 다시 발의하는 거. 아마 그거는 그럴 사실 필요하긴 한데. 필요하긴 한데 이걸 네. 그걸 어떻게 그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 못하게 만드느냐 이게 정치의 기술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어떻게 잘 그거 삶아야지. 그러니까 그때 안 됐잖아 결국은. 그러니까 그 뭐지? 딱 반대하는 뭐 막 그 뭐야 국민의힘에서 뭐 박주민이 그랬지 뭐 9명 정도 이렇게 돌아선다. 네. 뭐 그렇게 해놨는데 한 명도 안 돌아섰죠. 한 명도 안 들어섰는지 네. 민주당에서 배신이 나왔는지 물론 모르지만 그냥 숫자로만 딱 놓고서 네. 보면은 국민의힘 한 명도 돌아선 사람이 없고 야권은 전부 이렇게 딱 나올 만큼 나와가지고 169표인가 거기서 이제 이수진 안 나온 이수진 빠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거의 딱 그렇게 된 거거든요. 지금 그 이재명이 하는 짓 보면 설득이 되겠냐고 설득돼주고 싶겠냐고. 그리고 이제 그게 뭐 그러니까 또 그 지지자들은 한다는 소리가 그래서 200석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200석 넘어가면 개헌도 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만큼 무서운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뭐 무섭긴 한데 뭐 대보든가 200석 뭐 말이 200석이지 쉬운 줄 아나. 아니 그래서 200석 안 만들어줬다고 또 이직 타령하고 있거든 지금. 연병. 180도 더럽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어떤 오로와 나싱 이 구조에서 이 마인드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면 사실 정치는 오로와 나싱이 아니잖아. 그렇죠. 오로와 나싱은 전쟁이에요. 전쟁 마인드야. 걔는 사실 전쟁 마인드로 지금 하고 네. 있죠. 예.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비겁하다는 거예요. 전쟁 마인드를 할 거면 진짜 전쟁 치를 생각하고 혁명 일으키든가, 내 모든 걸 다 희생하고 싸울 각오를 하든가, 그것도 아니고 그냥 방구석에서 키보드질하면서 무슨 전쟁 치를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 그러게 말입니다. 그 좀 전쟁 치를 거 아니고 정치로 뭘 할 거면은 정치에 어울리는 마인드를 탑재를 해야지. 에휴, 참 깝깝합니다. 네, 정말 네. 갑갑합니다. 야, 이게 이제 이것까지 들여다봐야 되나 싶기도 하고 정덕에게는 할 일만 늘어나는 것 네. 같은. 네. 뭐 아무튼 그 모습과 대한 방송 많이 참고하시면 되겠네. 그러게요. 네. 자 이제 뭐 이번 주에 또 이상한 또 재난 문자 하나 와가지고 받으셨죠? 경기도에 예. 계셨으니까 저는 서울이라 가지고 안 왔던데. 저는 자고 일어나니까. 네. 제가 숙면을 취하셨구만. 그렇죠. 이거 긴급 문자라 해서 삐 소리 나는 그거였는데. 네네네. 전혀 못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28일 날 밤 11시 34분경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갑자기 또 긴급 재난 문자가 왔어요. 제가 이때쯤에 이미 뻗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또 이제 좀 무서웠던 게 이게 영문 타이틀이 에어라이드 프리 프리리미너리 워닝. 예. 그래서 공습 예비 경보라고 이렇게 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또 사람들이 또 이제 덜컥 내려앉는 거지. 이거 또 뭔 일이야 전쟁 났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내용이 뭐였냐? 북한 대남 전단 추정 미상 물체 식별 야외 활동 자제 및 식별 시 군부대 신고. 그러니까 북한에서 뭐 알 수 없는 비행 물체가 날아오는데 이거 삐라뿌리로 날아오는 거다. 그러니까 저는 또 드론 같은 거라도 네. 뭐 무인기라도 넘어왔나 네. 하고서 그냥 너무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에 보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자가 오니까 이제 SNS에 외국인들의 반응이 많이 올라왔어요. 이게 이제 영어로 좀 공습 예비 경보라고 떠버리니까 뭐 전쟁 난 거 아닌가 싶어서 되게 놀란 외국인들이 많았다. 그런 반응들이 많았다. 이제 그러고 뭐 내국인들은 뭐 잘 밤에 이게 또 뭐야 이 뭔 개짓거리야 그러고 짜증내는 그런 경우들이 좀 더 많았어요. 근데 좀 기시감이 들죠 사실. 아시다시피 작년 5월달에 또 5월달이었어. 그러네. 네, 작년 5월 31일이었어 이날은. 이때 이제 위급 재난 문자 이것도 이제 삐 소리 나는 그거였죠. 또 오발령이 한번 났었죠. 저 이제 뭐 기억을 상기시켜 보자면 이날은 또 아침이었어요. 새벽에 한 6시 반쯤에 서울 지역의 경기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훨씬 더 심각했지. 경기경보. 네.
저는 그때 이거 받고 나가지고 뭔 개소리야 씨발 전쟁 나면 죽어야지 뭐 답 없다 그러고 어디 도망갈 때도 어딘지도 모르겠는데 어디 도망가라고 그러고 그냥 집에서 그냥 잤거든 계속. 네. 그랬더니 7시 반에 이제 다시 또 이제 행안부에서 이번에 기금 문자가 다시 또 왔어요. 그래가지고 6시 42분 서울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이다. 이렇게 또 이제 정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당시에 그 북한에서 위성 발사한다고 서해 쪽으로 이제 그 로켓을 날렸는데 그래서 그 왜 백령도 지역에 이제 공습 경계경보가 발령이 됐는데 이거를 경기도랑 서울에서 이제 확대 해석해가지고 수도권 전체로 날려버린 거다. 뭐 이렇게 해명이 나왔었어요. 당시 욕 많이 먹었죠. 아, 많이 먹었죠. 예. 아침부터 새벽부터 이러니까 얼마나 무서워. 출근하다가 집에 다시 돌아갔다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번에 그 밤중에 나오는 이 반륙 경보도 별로 안 믿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 한번 당해봐가지고. 그래서 이제 경기도의 해명을 보면은 이제 문자 내용은 군 쪽에서 보낸 내용을 거의 그대로 내보냈다. 그렇죠. 네. 사실 한글로 온 부분은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영문으로 지금 이제 그 공습 경보라고 어떤 거 이제 에어레이드 어쩌고 나온 거 그거는 이제 영문의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등을 위해 국가 재난정보관리 시스템에 따라 자동으로 붙는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문자 보내기 전에 선택 항목이 있나 봐요. 매뉴얼에. 네네네. 그래서 이 선택 항목에 대남 전단이 없어가지고 가장 비슷한 항공기를 넣었더니 영문 에어레이드가 들어가더라. 이게 정말 항공기를 넣을 수밖에 없었나? 이게 대남 전단하고 항공기는 매우 다른데. 아니 그리고 대남 전단은 사실 이런 공습 경보 뿌릴 만큼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렇긴 하죠. 네. 그래서 이제 뭐 낙하물이 미상의 물체이면 안에 오물 혹은 생화학 무기가 들어갔을 수도 있고 또 삐라뭉치가 떨어지면 사람이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야간이라는 점을 감안해 안전을 위해서 경보 단계를 높여서 대응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실 삐라 같은 거 넘어오는 게 처음도 아닌데. 그렇죠. 오바를 하죠? 네, 그래서 좀 그런 면이 있죠. 네. 근데 이제 이날 들어온 풍선이 좀 골 때리긴 했어요. 맞습니다. 단순히 이제 삐라가 아니고 북한에서 오물, 쓰레기, 뭐 심지어 이제 인분까지 비닐봉투에 담아가지고 날려보냈다고 하죠. 이것들이 뭔 더러운 짓을. 네. 그리고 이날 또 보면은 그 서해 쪽에는 GPS 방해 전파까지 쐈다고 해요. 북한이. 그래가지고 그쪽 서해 5도 지역에는 일부 이제 좀 그 GPS가 교란? 오작동은 아니고 약간 교란되는 면이 있는데 뭐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뭐 이제 그렇게도 국방부에서 발표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왜 이런 식으로 북한이 했느냐 이걸 따져보면은 26일날 그 조선중앙통신 담화문을 통해 가지고 북한이 이제 국방성 부상 김강일이 이제 이런 소리를 냈습니다. 국가의 주권과 안전이익을 강력한 자위력으로 지켜낼 것이다. 남조선 대북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맞대응하겠다. 그러니까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어떤 항의 혹은 맞대응 차원에서 이걸 날렸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닐까 했는데 그러네요. 네, 그래서 수많은 휴지장과 오물짝들이 곧 한국 국경 지역과 중심 지역에 살포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했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걸 날리고 나서 이제 그날 김여정이 또 담화문을 냈어요. 삐라 살포는 우리 인민의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며 한국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서 이를 당장 제지시키는 데는 한계점이 있다. 사실 알 권리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데. 네. 뭐 보면 북한에서 뭐 그런 건 있더라. 보니까 이렇게 쓰레기다 보니까 네네. 각종 그 여러 가지 생활용품 포장지들이 많이 날아왔어요 이번에. 그 쓰레기 봉투 막 무작위로 이것저것 담아가지고 막 날렸나 봐. 그래서 뭐 북한 폐건전지 같은 것도 있고, 뭐 북한 그 세제, 네네. 빨래 세제 포장지 같은 것도 막 떨어지고 그랬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알 권리 차원에서 북한에서 이런 물건을 씁니다. 이런 포장의 물건을 씁니다라고 보여주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몰라도 되는데. 근데 이제 이게 문제는 그런 거는 이제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도 지금 보면 군에서 대응한 게 이게 EDO 폭발물 대응팀이랑 화생방 대응팀이 이제 대응을 하거든요. 해야죠. 네, 그렇죠. 실제로도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여러 번 날리다 보면 사람들의 경계심이 늦춰질 수 있잖아. 그렇죠. 저 새끼들 또 쓰레기 날리는 짜증만 내는 상황인데 그렇게 해서 경계심이 늦춰졌을 때 좀 그때 막 뭔가 진짜가 그렇죠. 날아올 수도 있는 거죠. 뭔가 치명적인 걸 섞어가지고 그 안에 뿌려가지고 뭐 날린다든지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뭐 어른들은 대체로 이런 거에 크게 관심이 없을 텐데 특히 이제 뭐 주변에 이제 주변이나 아니면 이제 집에 이제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아이들한테 이런 거 발견하면은
대통령 만지지 말고 신고를 해라.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이제 교육을 네네. 시킬 필요는 있어 보인다. 참 이건데 사실 이거 따지고 보면 윤석열 정부가 이 대북 전단 활성화를 시켰잖아요. 정권 바뀌면서.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는 건데. 빌미를 준 거죠. 네. 그래서 참 이것도 안 보거든 사실.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 보면 이 정권은 뭐 문재인 정부 그렇게 공격하고 문재인 정부 빨갱이 소리도 하는 인간들이 막 정부 요직에 앉아 있는데 앉혀놓았더니만 안보를 이따위로 망가뜨리고 있는데 뭐 빨갱이 소리하고 무능하다고 탓할 자격이 돼 당신들이. 아니 문재인 정부 기간 때 비핵화는 비록 이뤄내지 못했지만 그러니까 북한에서 풍선 날아오고 걱정했냐고. 그러니까 북한이 풍선을 똥 날려고 그러더냐고. 대남 방송, 대북 방송 서로 둘 다 중지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지? 뭐 철책 하나 이렇게 제거하고 음. 뭐 지뢰 같은 거 네네. 서로 막 제거하고 네, 그런 그렇죠. 상당히 평화 무드가 있었죠 그때만 네. 해도. 그것만 해도 어디냐고. 그렇습니다. 비록 핵을 머리에 이고 잔다고 하지만 지금 뭐 니네 그래가지고 핵을 뭐 없앴냐고. 핵도 안 없어지고 오히려 막 이상한 거 날아오고. 그러니까 똥이나 날아오고 아유. 참. 북한도 짜치지. 이것도 보면은 대응이랍시고 한다는 게 이것 얘들 이제 정상 국가로 간 걸 포기한 거지 이렇게 보면은. 답답합니다. 네. 답답합니다. 이게 참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 미국도 대통령이 이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트럼프가 대대로 사법 리스크가 워낙 커가지고.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뭐 문재인 정부 때처럼 뭔가 약간의 도움? 아니, 하여튼 뭐 그때처럼 된다는 보장 전혀 없고. 지금 36개 혐의 유죄 떴잖아 트럼프. 네, 그렇죠. 일단 근데 뭐 출마할 수 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당선되고 나가지고 그럼 당선되면 또 재판 연기되나 거기도 우리나라처럼.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출마가 가능한 게 좀 더 이제 나름의 심각한 것 같고 부분인 것 같고 어찌 됐든 지금 아직까지는 뭐 지지율이 떨어졌다거나 이런 기사가 나오지 않아서 네. 미국에서 네. 그런 상황임에도 트럼프가 당선이 될 수도 있나 싶기도 하고 뭐 그리고 이제 이미 이제 바이든 4년을 지켜봤지만 뭐 그닥 도움 안 된다. 바이든 정부도. 근데 그건 사실 그럴 거예요. 결국은 우리나라 정부가 어떤 정부냐에 달린 것 같아. 미국 정부도 중요하지만은 트럼프 시절에 만약 우리나라 대통령이 윤석열이었으면은 무섭죠. 네. 전쟁 났을지도 모를 것 같다니까. 그렇죠. 네, 무섭죠. 네,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미국은 미국이고 우리만 잘하면 돼. 그러니까 그놈의 한미일 진짜 망할. 제가 이제 또 이번 주에 이 소식 때문에 이제 저도 이제 늙었다고 새삼 느끼는 게 이제 제가 이제 정치적으로 이래저래 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알게 되는 분들이 점점 이제 제가 늙다 보니까 제가 알게 되는 분도 다들 이제 저 나이랑 비슷하게 늙은 분들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녀분들이 군에 가신 분들이 제법 돼요. 특히 이제 올해 입대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는데 이제 그분들한테 굉장히 이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런 이제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있었죠. 자, 이제 5월 25일 날 그 강원도 인제에 위치한 12사단, 여기가 을지부대일 겁니다, 아마. 네네. 12사단 소속 이제 훈련병이 사망을 했어요. 이제 뭐 개요를 살펴보자면은 요 사망 전날, 그러니까 전날 밤 떠들었다는 이유로 이제 이 사망한 훈련병을 포함해서 총 6인이 그 떠들었다는 날 다음 날인 5월 23일 완전 군장 상태로 구보, 선착순, 푸시업 등의 이제 얼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얼차례의 집행 간부는 훈련 중대장이랑 부중대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얼차례 도중에 이제 이 사망한 훈련병의 상태가 나빠지니까 이제 동료 훈련병들이 이제 지휘관한테 책임자한테 보고를 한 거예요. 위험하다고. 그런데 이제 별다른 조치를 안 취했고 안 취한 상태로 계속 이제 얼차례를 계속 시키다 보니까 이제 이 훈련병의 상태가 나빠져가지고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오후 5시 20분경이라고 해요. 아니 도대체 언제부터 뭘 얼마나 시킨 거야 이걸? 완전군장이니까. 완전군장 구보는 금지예요, 금지 지금. 그리고 구보만 한 게 아니라 선착순까지 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미친 건데. 그리고 완전군장으로 원래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그 일반 걷기밖에 없어요. 그 연병장 천천히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거, 뺑뺑이 도는 거 그 정도야. 근데 이거를 뭐 구보에 푸시업이 다 시켰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시 20분경에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그래서 이제 군의관이 응급조치 이제 뭐 체온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체온 낮추려고 수액을 투여하고 그리고 이제 오후 6시 40분경에 속초 의료원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속초 의료원층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체크를 해보니까 당시에 이제 의식은 있었는데 혈중 산소량이 급격히 떨어져가지고 쇼크 상태에 이제 빠지려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또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신장 등 이제 장기의 다발성 손상이 발생해가지고 속초 의료원에서 이제 초체 조치하기에는 이 상태가 너무 심각하다. 신장이 이제 손상되면은 일단 투석을 해야 되는데 속초 의료원 투석기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근처에 있는 더 큰 이제 의료원으로 이제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강릉 아산병원이랑 원주 그 세브란스 기독병원 그쪽으로 이제 문의를 했는데 둘 다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대요. 왜냐면 이제 의료 파업 때문에 특히나. 예. 그래가지고 이제 모두 거부를 했다가 이제 계속 이제 요청을 해가지고 결국 강릉 아산병원에서 수용하기로 해가지고 오후 9시 40분경에 이제 아산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의식 불명 상태였다고 해 이때부터. 네. 그래서 이제 중환자실에서 치료하다가 이틀 지난 이제 5월 23일 오후 3시경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마 이때 응급실에 들어갔을 때 이제 9시 40분경에 23일 9시 40분경에 강릉 아산병원 갔을 때 의식을 잃었다고 하면은 아마 이때부터 코마 상태에 빠진 거 아닌가. 그 호흡기 네. 달고 있다가 이제 결국 사망한 게 아닌가 그렇게 이제 추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사연은 뭐냐 이게 좀 여기서 좀 못마땅한 지점이 하나 있는데 5월 28일 날 질병청이 뜬금없이 이런 발표를 해요. 이 훈련병을 올해 첫 그 열삽병 추정 사망자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온열 질환 추정 사망자라고 이렇게 발표를 해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부연하는 게 뭐 자기들 추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바뀔 수 있다. 다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좀 기온이 높았기 때문에 온열 사망자로 추정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좀 어중간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날 보면 발표가. 그런데 이게 제가 그래서 이제 좀 말이 되냐 싶어가지고 따져보니까 5월 23일 날 이제 강원도 인제 그 기온 측정표가 이제 그 기상청 들어가면 볼 수 있거든요. 네네. 찾아보니까 5월 23일 날 강원도 인제의 최고 기온이 25도예요. 일단. 이게 낮 최고 기온이면 한 2시에서 3시경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최고 기온 25도인데 25도 상황에서 온열 환자가 발생할 수 있냐? 이걸 따져보니까 없진 않아요. 그런데 25도 상황에서 발생한 온열 환자는 치명적인 경우, 그러니까 목숨을 잃는 경우까지 그렇게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면은 설령 약간 날이 약간 더워가지고 더 평소보다 힘들었다고 해도 이걸 온열 환자로 볼 수 있느냐? 저는 이제 그런 의문이 일단 듭니다. 그리고 이게 질병청에서 이렇게 발표한다는 게 좀 더 웃기는 게 질병청이 부검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발표를 온열 환자로 발표를 하더라도 설령 이건 부검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그렇죠. 의료기관의 평가에 따라 가지고 할 수 있는 얘기지. 그냥 자기들도 발표해놓고 추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추정 발표를 왜 이렇게 급하게 하냐고. 웃긴 사람들이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떻게 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 이거는 이제 그 약간의 정치적 발언이 아닌가. 사고다. 네, 사고다. 날이 더워가지고 의도치 않게 발생한 사고다. 이렇게 이제 좀 정치적 약간 물타기라고 할 수 있는 예. 혹은 이제 정권의 눈치를 보는 그런 발언 아니었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 보이는데요, 충분히. 네, 상당히 이거 좀 못마땅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5월 27일 날 국과수에서 부검을 진행을 했는데 지금 국과수에서 명확하게 사인을 아직까지 발표했다는 보도는 없어요. 국과수 발표 보도는 없어요. 국과수에 이제 최초에 이제 나온 얘기는 이제 외견상 특별한 지병이나 명확한 사인을 판별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부검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근데 다만 이제 그 병원 두 군데를 들렀잖아요. 네. 그래서 병원 측에서 나온 그 증상들을 종합해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사인이 유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나온 게 이제 횡문근 융해증이죠. 이게 이제 과거에 2014년인가 그때도 훈련병 하나가 얼차례로 사망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그때 훈련병도 이 횡문근 융해증으로 사망을 했어요. 똑같이. 굉장히 지금 사건은 유사합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서울대에서 이제
그 훈련병을 진단 그 부검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현군 융해증이다라고 이제 판정을 내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케이스를 들면서 같은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지금까지 나와 있는 언론 보도는 그렇게 이제 관측이 되고 그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아직까지 국과수에서 공식적으로 사인이 뭐다라고 명확하게 딱 못 박은 건 없습니다. 근데 이거 이미 나왔을 텐데 왜 발표를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이 진짜 이게 금방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금방 나올 수 있는데 왜 뭔가 다른 뭐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마사지 중인가. 예. 뭐 보면은 요즘은 이제 그 자녀분 군대 보내신 분들 이제 부모님들이 모여 있는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네네. 그 이름 뭐였지? 대표적인 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나네. 아무튼 그 커뮤니티 같은 경우도 지금 이 관련해 가지고 12다단 훈련소에 자녀들 보내신 이제 부모들이 글을 많이 올리셨고 이제 요즘은 폰으로 통화를 하니까 훈련병들도 스마트폰을 쓸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주어지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전해들은 소식들을 많이 이제 게시판에 올리기도 하고 뭐 실제로 같이 얼차려 받은 훈련병 부모님도 이제 거기에 글 올리신 게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좀 이제 그저 커뮤니티 차원에서 글이 삭제되는 경우도 있고 뭐 커뮤니티에 군 관련자가 좀 뭐 자제 바란다 이런 식의 글을 올린 적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뭐 좀 숨기려고 하는 거 아니냐, 통제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느낌도 받긴 받습니다. 이 군 관련 사고들이 나면 항상 늘 이런 패턴이긴 하죠, 보면은. 근데 너무 심한데, 이번에는? 이것도 관련해가지고, 훈련 중대장이 이제 네. 여군이고, 뭐 인근 대학교 이제 ROTC를 나온 인제대 ROTC 출신인가 그렇거든요. 아, 그거 확인된 겁니까? 거의 확인된 것 같아요, 보니까. 왜냐하면은 보도가 나왔어요? 보도는 이제 여군 중대장이라는 것까지 보도가 나왔는데. 아, 그랬습니까? 이게 근데 이제 그 훈련병들 통해서 부모님들한테 전달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건 추정으로 어떻게 누구 몰이할 가능성은 굉장히 적죠. 이거 관련은 여군 중대장 그 사진 이렇게 흐리게 한 사진까지 보도된 게 있던 것 같은데. 아니 제가 봤던 거는 이제 그런 내용이 네. 여군 중대장이라고 해가지고 뭐 신상이 털려가지고 이게 돌았을 때 다음 날에 아직 확인된 사항이 아니라서 보호에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것까지는 제가 봐가지고. 뭐 아무튼 근데 여기서 성별 따지고 뭐 출신 따질 건 아닌 것 같고 누구든 간에 이 개념 없이 그렇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얼차려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그럼 과연 뭐 좀 정당했냐, 합당했냐, 이걸 한번 따져봅시다. 이게 일단 용어가 이제 바뀌기 시작했어요. 군 내부에서. 과거 이제 기합이라는 말을 많이 군기 잡는다, 뭐 아니면 기합 준다 이런 말을 많이 썼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얼차려라는 용어가 저 군대에 있을 때 얼차려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을 거야, 아마.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군 내부적으로는 기합이나 군기 잡는다 이런 말을 더 많이 썼던 것 같은데, 얼차려라는 말을 쓰다가 지금 또 얼차려도 공식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쓰이는 용어는 얼차려가 아니고 군기 훈련이라고 해요. 군기 교육은 좀 더 빡센 개념인가 아직도 싶은데 아무튼 이제 이게 용어가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2008년에 이제 얼차려라는 게 육군 복무 규정에 처음으로 명시가 됩니다. 얼차려 관련 규정들이. 그래서 이 당시에 규정들을 보면 꽤 세세하게 나와 있어요. 계급별로 해가지고 복무 규정에 나와 있는 거 보면은 훈련병은 아예 얼차려 대상이 아니고 현역들 이제 1병, 2병, 1병으로 이제 한 카테고리를 만들고 상병, 병장으로 카테고리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얼차려를 줄 수 있는 강도, 그다음에 얼차려로 시행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2병, 1병보다 상병, 병장이 더 세 아무래도 네. 대략 이제 정량적으로 한 1.5배 정도? 네네. 그 병장이랑 상병은 더 빡세게 받아도 버틴다 이거지. 근데 실제로 그렇게 틀리진 않지. 뭐 저도 군대 있을 때 생각해보면 행군 같은 거 하면은 상병하고 나서부터는 그 애들 처진 애들 하나 정도를 끌고 갈 만큼 됐거든. 그렇죠.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체력도 올라가고 책임감도 생겨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2008년에 처음으로 이제 육군 복무 규정에 명시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엄밀히 따지면 법은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2020년에 이제 이게 법률로 이제 못이 박히는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군인 복무 기본법이라고 합니다. 이걸 개정을 하면서 여기에 이제 얼차려에 관한 규정을 법률을 추가로 집어넣었어요. 2020년에. 그러면서 이제 이 법안에서 이제
얼차라는 용어가 군기 훈련으로 바뀌면서 법적인 근거를 확실하게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거랑 할 수 없는 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는 걸 했을 때는 법적으로 명백하게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이제 법안이 딱 멋이 바뀌는 겁니다. 불법이 되니까. 네. 그래서 관련한 법을 보면은 군인복무기본법 제38조 2항이 있습니다. 이게 지휘관은 군기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개된 장소에서 훈련 대상자의 신체 상태를 고려하여 체력을 증진시키거나 정신을 수양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군기훈련을 실시한 지휘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군기훈련 실시 결과를 장성급 지휘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일선 부대 지휘관이 사단장한테 보고하는 그런 형식인 거예요. 말하자면. 네. 그리고 이제 관련한 이 군인복무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은 인권 침해 소지가 없어야 하고 훈련 대상자가 정신 수양 및 체력 단련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건 사실 좀 웃기긴 하지. 굴려가지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까? 뭐 정신 번쩍 뜨면은 이제 그치 정신 수양은 되겠다. 정신 번쩍 뜬다 그러면은. 하여튼 인권 침해 소지가 없어야 되는 네. 이게 중요한 거겠죠. 네. 그리고 이제 1일 군기 훈련은 2시간 이내로 실시하되 1시간 초과 시 중간 휴식 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그래서 이것도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이 중간 휴식 시간이 1시간 하면은 무조건 10분을 쉬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육군 규정에 이제 나와 있는 이 얼차례에 관한 규정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유는 구두 교육에도 시행되지 않거나 같은 잘못을 반복한 경우 등에 한해서 시행할 수 있다. 말로 해서 안 먹힐 때. 네네. 계속 똑같은 짓 계속 그러면 말로 해서 안 먹히고 개기고 그러면은 할 수 있다. 그래서 절차는 중대장 이상 부대장이 명령 하사 이상 간부가 집행할 수 있고 명령권자나 집행자가 현장 감독을 해야 되고 명령권자가 사유를 명확히 하고 대상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에 실시 여부를 최종 판단해야 된다. 뭐 여기서는 이제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 이게 좀 뭐 사실 애매하긴 합니다. 뭐 근데 이제 형식적으로는 갖췄을 거예요. 대부분의 얼차례는 이거는 뭐 요 규정은 사실 좀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긴 한데 근데 이제 보면은 중대장 이상 부대장이 명령을 해야 된다. 최소한 이제 중위급 이상이 해야 되는 거죠. 중위급 이상 대위급이 해야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얼차례는 사병들 간에는 절대 못 하는 거야. 그렇죠. 이 규정에 따르면 그리고 이제 부사관도 못 하는 거야. 네, 맞죠. 그렇죠. 무조건 이제 맨날 실망하는 중대장이 나와야 되는 거야. 중대장은 실망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거지. 그래서 유형은 뭐가 있느냐? 완전군장하고 이제 보행 1km 이내 최대 4회까지 반복할 수 있다. 그리고 맨몸 팔굽혀펴기를 20회까지 할 수 있다. 맨몸 앉아 때려나기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하루에 한해서 2시간 이내로 실시할 수 있고 1시간 초과할 경우 이제 10분간 그 휴식 시간 보유하고 대상자의 신체 상태를 고려해서 실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또 규정이 있어요. 보면 이제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급 따라가지고 조금 달라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이거 보다 보면 1980년도에 이미 대법원에서 완전군장 구보는 가혹행위라고 그때 판결을 내린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중대장은 완전군장으로 구보를 시켰단 말이지. 그리고 구보를 넘어서 선착순까지 시켰어요. 일반 선착순도 지금 군에서 거의 대부분의 그 장교나 아니면 전역들 얘기 들어봐서 선착순 했다는 선착순 안 시킨다고 그러거든, 요즘 군대는. 근데 이 사람이 이랬다는 거는 나는 좀 이제 이 중대장은 좀 더 따져봐야 되는 게 이거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을 것 같아. 전에도 이랬던 적이 있을 것 같아, 왠지. 그러다가 사고가 터진 게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좀 많이 좀 개념이 없어 보인다. 이거 관련해서 보면 그 유튜브에서 이제 전역한 대위였던가? 그 양반이 이제 하는 유튜브 채널 하나 좀 유명한 거 있거든요. 네. 거기서 보면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이거는. 왜 이런 식으로 굴리는지 모르겠다.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자기는 본 적이 없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뭐 기사에 나와 있는 인터뷰들을 봐도 뭐 인터뷰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이제 장교 뭐 전역자거나 아니면 현역들이 얘기하는 것도 이거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더구나 이 훈련병은 입대 2주차 했어요. 아, 그렇다고. 8일 됐나 그렇다고. 한 뭐 열흘 됐다고 예. 그런가? 예. 완전군장하면 어떻게 버텨? 못 버티지. 훈련소 군장이 좀 가볍다고는 해도 참 이거 여러모로 참 납득이 안 되더라.
자, 그래서 이 관련해가지고 보면은 정부에서는 일단 국무총리랑 그 국방부 장관이 입장을 내긴 했는데 뭐 안타깝다. 이 정도 수준의 입장을 냈고 그냥 유감 표명 정도인가요? 사과가 없어요. 그리고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입장을 지금 표명한 게 없어요. 아직까지. 지금 이 훈련병 장례도 마쳤는데 아, 진짜 이해할 수가 없네. 얘네들. 문재인 정부 때 같은 경우는 그 저기 부사관 뭐 자살하고 했을 때 정부 차원에서 메시지 냈고 조화도 보냈고 대통령실에서 조화도 보냈고 그랬단 말이죠. 그 굉장히 달라요 보면 이게 대하는 태도가. 그래서 이제 뭐 후속 조치는 뭐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군 수사기관은 이번 사건에 대한 초기 조사를 마무리한 대로 경찰청에 사건을 이첩기로 결정을 했어요. 사건 초기부터.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지금 경찰이 이첩이 돼가지고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거는 원래 법률적으로 이렇게 한 게 맞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거 군에서 수사하는 거 아닌가, 군법회의 가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이게 어떤 법률 규정이냐면은 그 이제 군사법원법에 따르면은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에 범죄가 관련된 경우에는 경찰로 이첩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일반적인 이제 뭐 자살이나 아니면 사고 같은 경우가 아니고 이거는 범죄라는 게 이제 뭐 지금 그 구체적으로 중대장이나 부중대장 두 책임자들한테 그 혐의가 떨어져 있는 게 군 형법상의 직권남용 가혹행위 및 형법상 업무치상 과실치사 이게 이제 혐의가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혐의가 있으니까 이제 범죄로 분류가 돼가지고 사망사고 범죄로 분류가 돼가지고 이제 경찰로 넘어간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좀 이런 것들이 뭐 좀 투명해야지 사람들이 그나마 불신을 좀 줄일 수가 있는데 이 정부에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취하는 액션들을 보면 딱히 그것도 기대하기 힘들어요. 굉장히 불투명한 사람들이죠. 네. 이번 정부가. 이렇게 발빠르게 사과라도 해주고 뭐 사과하고 대통령이 뭐 이렇게 죄송하다 그 말 한마디 한 게 그렇게 어려울까? 그리고 그 조문 뭐 조화라도 보내고 하는 게 참 뭐 모르겠습니다. 참 이 정부는.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그 이제 그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 자녀분을 뭐 군에 보내셨거나 아니면 곧 입대할 자녀를 이제 두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이제 뭐 잔인하거나 냉정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지금 다른 훈련병들은 오히려 생활 그 훈련 강도가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당분간은 그런 풍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지금 입대하거나 한다고 해가지고 군생활이 힘들거나 뭐 훈련이 고달프거나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뭐 이런 사고 터지면 아무래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근데 다만 이제 자대 갔을 때 좀 내음만 분위기가 싸하다거나 그럴 수는 있겠지. 분위기가 삭막하다거나. 아, 2020년이 지나서 참 이런 사고가 발생하다니. 그 전에 지금 훈련소에서 그 수류탄 사고 하나 있었잖아요. 네네. 그 경우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그냥 사고라고 봤거든요. 그런 것들은 아주 뭐 빈번하진 않지만 가끔씩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네네.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라고 봤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도 사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21세기야. 2024년이야 지금이. 이 시절에 아직까지도 완전 군장해가지고 뺑뺑이 돌리고 선착순 시키고 하는 그런 문화가 남아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이 근절이 돼야 되는데. 얼마나 시대착오적인 중대장이길래. 그러니까요. 예. 이 선착순 문화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일제 잔재라는 거를 다들 웬만하면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네. 그래서 진짜로 안 시킨다고 군에서. 얼마나 이게 그 기합 쪽에서 얼마나 잔인합니까? 사실 선착순이라는 게. 그렇죠. 네. 지 친구들 다 동료들 다 제끼고 지 혼자 살아남아야 되는 건데 하고 싶냐고 사실. 내만 편하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건데 그거는. 그리고 완전 군장으로 이렇게 돌린다는 게 참 이 훈련 8일차 훈련병한테 무슨 내비실 훈련도 아닌데 이게 가당키네 하냐고. 뭐 이제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좀 그 이야기들이 저도 많이 전해 듣긴 했는데 굳이 방송에서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는 그것들이 확인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저도 이제 그게 대부분 보면 훈련병 가족들이 쓴 게시판 글들에서 나온 것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확인할 방법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뭐 거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확인이 중요하죠. 네. 뭐 이제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이제 그 감정적인 부분을 최대한 억제를 해야 될 필요도 있는 것이고 사실을 다룰 때는 요거는 하기가 좀 시간이 부족하구나.
민주당이 지금 맞가고 있다. 네. 짤막한 한 1, 2분 단위로 짚어볼까? 앞서 말씀드린 이제 5월 30일 날 비공개 의총이 있었어요. 이날에 이제 장경태가 최고위원으로서 이걸 설명을 했는데 당원 당규 다 싹 다 갈아엎는다고 당대표 연임 규정부터 해가지고 그 대선 출마 1년 전 1년 전에 이제 당대표 내려놔야 되는데 예외 규정을 둔 거예요. 그 1년 안에 뭐 중요한 선거가 있으면은 당대표 계속해도 된다. 근데 대선 1년 전에 지선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지선 때문에 당대표 안 내려놔도 된다는 거예요. 이재명이 당대표 연임해도. 그렇죠. 그렇게 되죠. 그런 식으로 이제 지방선거 공천권을 이재명이 행사하고 내려올 수 있게 뭐 그렇게 하는. 대선 직전까지 그냥 당대표 쭉 갖고 가는 거야.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거의 이재명 맞춤 당대표가 이재명 맞춤 당원당규 개정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직자의 어떤 그 사법 리스크 관련해 가지고 당직자 자격 박탈하는 그런 것들도 다 날려버렸고. 직무 배제, 네. 직무 배제인가? 네, 직무 배제죠. 네, 그거 싹 다 갈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그 비공개 의총 때 그 장경태가 발의를 했는데 문제는 현장에서 반대하는 의원이 한 명도 안 나왔다는 거야. 누가 나오겠습니까? 반대할 사람도 없을걸요? 끝났어. 그래서 네, 이 당은 끝나야 돼. 끝나야 되는데 170석이 이번에도 넘지. 네. 169인가? 하여튼 170인데 그게 참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지만 우리가 뭐 당장에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뭐 누차 드리는 말씀이지만 내실을 다져야 되고. 그렇죠. 내실을 우리 스스로 개념부터 다시 잡아야 된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좋은 기회일 수 있어. 다른 거 안 하고 그냥 자기 수련에 몰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졌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자기 수련 너무 괴로워. 어쩔 수 없잖아. 이 시기에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하나씩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정작 때가 왔을 때 실력 그렇죠. 발휘를 못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때를 기다리면서 그때가 왔을 때 실력 발휘를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스스로 좀 자강에 몰두해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자강을 위해서. 네. 저는 또 다음 주부터 밤의 세계로 가기 때문에 밤에 자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밤에 뭐 뭘로 자강하시려고? 글쎄요, 뭐 해봐야죠. 책이나 보고 뭐. 예.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